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부조직 손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복부 쪽의 연부조직 손상, 복부 손상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연부조직 손상 중에서도 또 가장 빈도가 높은 화상 환자들, 화상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평가와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화상 환자들을 처치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연부조직 손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드레싱이라고 하죠. 우리가 창상을 처치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응급처치 비대면 13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복부 손상입니다. 어브도미널 인저리, 복부 손상. 보통 이제 우리가 복부,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복부 손상이 지금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복부의 이 천자상,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이라든가 뭐 송곳, 뭐 깨진 유리라든가 또는 뭐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충돌 사고, 그리고 어떤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간통상도 흔히 생기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부 안에 있는 장기들, 장기, 내장이 적출되는 그런 손상들도 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런 복부 손상 환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환자를 평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일단 복부 손상이 있을 때 환자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인, 그리고 심텀, 사인이 뭐였죠? 바로 징후라고 그랬죠.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 그리고 증상은 뭐였죠? 심텀이라고 하죠. 바로 환자가 호소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죠. 복부 손상의 징후와 증상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경미한 통증으로 시작을 해서 급속하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경련을 한다거나 오심이라는 것은 이제 구역질을 말합니다. 구역질. 우리가 이제 노우지아라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전신이 허약하게 되고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복부에 명백한 열성과 천자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추락사고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골반 쪽도 이제 많이 다치게 되겠죠. 그리고 골반뿐만 아니라 이제 등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로막, 행경막이라고 하는 근처에 흉부 쪽의 상처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 광범위하게 멍이 드는 부위가 보일 수 있고요. 또 복부 쪽에 둔상이 있을 때는 심한 멍이 드는 그런 징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이런 복부에 멍이 드는 징후는 정말 안 좋은 징후네요. 우리가 쿨렌 징후라고도 하는데요. 복부에 점점 멍이 점점 짙어져 간다. 그것은 안쪽에 복부 장기의 어떤 손상에서 야기된 어떤 출혈들로 인해서 복부 안에가 피가 고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징후이고,
현장에 막 도착한 응급구조사에게 관찰되는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것을 관찰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반상출혈처럼 조그맣게 생겼다가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이 복부에 멍이 드는 자국의 사이즈가. 그러면 이건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지게 되면서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일단은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되겠죠. 창백하고 어떤 차고 축축한 피부, 차고 축축한 피부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콜드 스웨팅이라고 하는데, 이 콜드 스웨팅 같은 경우는 체온은 차고 만져봤을 때 찬데 굉장히 습해요. 촉촉해요. 이것은 바로 쇼크의 이 전조 징후라고 볼 수 있겠죠. 쇼크가 이제 전조 징후가 아니죠. 이것은 쇼크가 어떤 2단계, 3단계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얕은 호흡수는 빠른데 숨을 굉장히 얕게 쉬는 거죠. 그리고 빠른 맥박, 빈맥,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들, 이건 다 이 모두가 다 쇼크로 진행하는 징후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이렇게 호흡이 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은 쇼크 초반기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점점점 안절부절 못하고 창백해지고 피부가 차고 축축해진다, 이것은 이제 쇼크의 중반부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혈압이 이제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혈압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저,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 요거는 이제 쇼크의 거의 3기 이상 쇼크,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환자는 배의 어떤 간통상이라든가 천저상이 심할 때 피를 토할 수가 있어요. 피를 토할 수가 있고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가 빵빵하게 이 팽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의 배는, 아무리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도 어때요? 힘을 빼고 있으면 사실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막 그 초콜릿 복근도 막 있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딱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복부가 이완돼서 사실은 부드러운 게 정상이에요. 편편하고 부드러워야지 정상적인 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부는 항상 소프트 앤 플랫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부드럽고 편편해야 돼요. 그런데 단단하고 부풀어 오른다, 그것은 정말 안 좋은 소견이다. 자,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자세를 취할 때 어떤 복부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다리를 좀 세우고 누워 있으려고 하는 체위를 많이 취한다. 이런 환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먼저 복부 손상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폐쇄성 복부 손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클로즈드 어브도미널 인저리라고 하죠. 그리고 오픈 운두가 있는 오픈 개방성이라고 하죠. 개방성 복부 손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폐쇄성 복부 손상은 주로 둔상에 의해 발생을 하겠죠. 딱딱한 물체라든가 몽둥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충돌이라든가. 그래서 둔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폐쇄성 복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번 시간에도 봤던 그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인저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 강주는 좀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촌 쪽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어떤 운송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한 농기계로서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전을 하겠죠. 근데
경운기가 이렇게 전복 사고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경운기는 이제 뭐 문이 없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탁 뛰어내리면 살 것 같잖아요. 뛰어내리면 안 다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운기 핸들에 복부를 많이 맞아요. 경운기 핸들, 경운기 손잡이죠. 남학생들은 뭐 경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거고,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경운기 손잡이에 맞아가지고 복부를 다친 경우 상당히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도 대부분 경운기 손잡이가 날카롭지 않고 뭉뚝하기 때문에 블런트 트라우마, 둔상을 입을 수 있다. 아무튼 이런 폐쇄성 복부 손상이 있을 때 항상 환자는 구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은 A, B, C 중에 AOA죠. AOA. 기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토를 한다는 것은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개방하고, 또 환자가 의식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항상 석션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세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자세, 복부는 항상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 등을 대고 눕는 자세, 그리고 일단 위상 환자들은 무조건 고농도 산소 투여,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쇼크에 대해서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응급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중에 쇼크 방지용 바지, 우리가 이제 마스트라고도 합니다. 마스트. 밀리터리 안티쇼크 가먼트 그래가지고 마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이제 뭐 PASG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마스크 사용법.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마스크가 예전에 월남전 때, 전쟁 때는 많이 사용됐고, 전쟁을 하다가 총탄에 맞거나 어떤 뭐 포탄에 맞아가지고 과다 출혈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우주 항공 바지라고도 하고요. 쇼크 방지용 바지라고 하는데, 이 바지를 다리부터 복부까지 채워가지고 바람을 막 넣어요. 그러면 쫙 조이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혈 효과도 나타나고, 그리고 골반이라든가 이런 쪽은 압박이라든가 지혈 효과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라든가 이런 쪽에 혈액을 중심부로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뇌로. 그래서 일단은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응급처치 장비인데, 이게 이제 구급차에도 사실은 하나씩 다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사용법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 바지를 장착시키는 것보다 해제시킬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로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루는데, 이 쇼크용 방지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좀 사용하는 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복부 손상이 있건 아무튼 위상 환자들에게는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야 한다.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어때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복부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골든아워가 적용되는 환자죠. 어떻게든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지만 돼요. 중증의 복부 손상이 있는 모든 환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중증의 복부 손상, 그러니까 복부 장기 내에 피가 찼거나, 피가 찼다는 것은 장기가 어디가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결국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현장에서 빨리 응급처치하고 이송해서 수술방으로 가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빨리 하고 검사하고 수술방까지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지만이 환자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전에 그 기억나신가요?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 그래프, 피크를 찍는 이 그래프가 있었죠. 거기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NPO라고 합니다. NPO라는 것은 입으로 절대 음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아스피레이션 그러니까 흡인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수술을 위해서도 절대 입으로 물이라든가 음식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은 이 활력징후, 생체징후 검사 있죠. 혈압이라든가 맥박, 호흡수, 체온을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니셜로 한 번만 하고 첫 번째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보통 5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생체징후를 감시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죠. 감시 모니터링. 그리고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이 환자가 처치가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개방성 복부 손상이 있는 환자들. 이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쭉 똑같죠? 쭉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출혈이 있습니다. 개방성이기 때문에 외부 출혈이 있겠죠. 이런 출혈이 있을 때 모든 개방창에 여러분들은 이제 드레싱을 하셔야 돼요. 드레싱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열린 상처는 어쨌든 간에 드레싱을 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이 사진처럼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사진처럼 환자 복부로 장기가 막 적출되는 사고, 장기가 막 밖으로 삐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출된 그런 장기들을 어때요? 제자리로 삽입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급구사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무균 장갑을 끼고 나서 노출된 장기들을 한번 이리게이션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장기들을 소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 다음 사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웻드레싱을 꼭 해주셔야 된다. 수분 드레싱. 그리고 혹시라도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면 절대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박혀 있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개방성 복부 창상이 있을 때 드레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내부 장기가 적출된 개방성 복부 손상 환자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뭐예요? ABC입니다. 항상 환자에게 의식을 확인하고 에어웨이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에어웨이 숨을 잘 안 쉰다거나 그러면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다른 처치 바로 어때요? 필요하다면 BLS 기본 인명구조술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되고 환자가 의식도 있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익스포저를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손상이 있죠. 이 환자는 반드시 곤욕외상센터급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 환자고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사람은 에어웨이와 어떤 필요하다면 환자의 활력징후라든가 또 활력징후 이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 있죠. 여러분들 동공을 한번 살펴서 어떤 출혈량, 각막의 이 색깔을 본다거나 피부색을 관찰한다거나 말초혈관 집중혈 시간을 빨리 해가지고 이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가 쇼크에 빠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심장 박동수라든가 이런 것들 맥박을 바로 재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소독을 들어갑니다. 일단 상처 부위의 옷은 항상 가위로 자르시고, 자, 장기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큰 패드가 있으면 좋겠죠. 작은 꺼지를 막 다다다다 붙이는 것보다는 좀 큰 패드. 여기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충분히 적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수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웻드레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에 대고 생리식염수를 적신 드레싱을 이렇게 놓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어때요? 이 습기가 빨리 증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어떤 비닐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랩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걸로 감싸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플라스터라고 하는 반창고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입이 우리가 탄력붕대라고 했죠. 탄력붕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아줌으로써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항상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레싱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쪽 운두가 지금 찢어져 있고 나와 있고 이 부분에 이물질이 좀 많이 묻어질 수 있어요. 여기도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살짝 이리게이션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이리게이션을 해주는데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겉에 주위를 좀 흘러내리게끔 닦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신 패즈를 이용해서 대주시고 드레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이제 복부 손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화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화상. 우리가 이제 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성장하면서 어디 손가락이 됐건 어디 뭐 입술이 됐건 한 번씩 뜨거운 물이라든가 뜨거운 물체에 화상을 입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환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제 환자를 평가할 때는요, 화상을 분류를 하고 평가를 시행하는 게 좋다. 그래서 화상을 이제 분류하는 원칙으로는 일단은 화상을 일으킨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은 뭐예요? 뜨거운 물체겠죠.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뜨거운 커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열화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원인 물질로는 또 어때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 그리고 전기라든가 아니면 강한 빛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방사선 화상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쪽에 이제 어떤 방사선과 관련된 물질들을 다루는 분들은 이런 방사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화상이 분류가 된다. 두 번째, 깊이. 얼마나 깊이 화상을 입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화상은 1도, 2도, 3도까지 구분을 하고 좀 심층적으로 가면 4도까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도에서는 이제 3도까지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가. 심각성. 단순히 그냥 사지가 좀 화상을 입은 것과 아니면 얼굴 안면부가 화상을 입은 건 틀리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화상을 입은 것과 완전히 원통으로 둘러싸여서 화상을 입은 것도 틀리겠죠. 또한 열화상만 입은 것과 이 화상을 들이마셔가지고 코털이 타버리고 기도까지 화기가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화상보다 훨씬 심각한 흡입 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엄청 붓겠죠? 부종이 심해집니다. 기도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숨 쉬는 길이 막히고 기도 유지가 안 되고 에어웨이가 잘 안 되니까 환자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 방사선 화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표피냐, 진피까지냐, 아니면 근육까지냐, 아니면 뼈까지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 1도, 2도, 3도, 4도가 나눠질 수 있고 심각성 어떤 부위를 화상을 입었느냐 그리고 또 심각성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네요. 바로 몇 퍼센트 화상을 입었느냐. 1도 화상 50%가 무서울까요? 3도 화상 20%가 무서울까요? 그렇죠. 3도 화상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두고 있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상을 분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인 물질이죠. 그래서 열, 화학물질, 전기적인 것들, 그리고 빛, 방사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꽃이 될 수도 있고, 뜨거운 액체, 뭐 팔팔 끓는 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열화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화학물질은 부식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산, 염기, 뭐 강산, 뭐 황산이나 염산, 그리고 강한 염기, 굉장히 강한 어떤 락스라든가, 그리고 강한 나트륨 제제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 거 모르겠는데 양잿물 같은 것도 있어요. 양잿물, 이런 것들이 화학 물질로서 화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빙초산 같은 것들도 포함되겠네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는 이제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어요. 그리고 번개도 있고. 여러분들 교류 아시죠? 교류. 우리가 흔히 가정집에 사용하는 전류가 바로 교류 전류죠. 흔히 220V를 사용합니다. 직류는 이제 가정집에서 사용 안 하는데, 이제 큰 공장이라든가 발전소, 그리고 전신주, 이런 데서는 또 직류 전류가 사용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응급처치할 때 사용하는 자동 제세동기, 이것도 직류 전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우리가 DC라고 그래요. DC, 다이렉트 커런트.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쪽 방향으로 전기가 빵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튕겨내는 습성이 있고, 교류는 우리가 이제 AC라고 하죠. AC. 그래서 AC는 우리가 이제 흔히 파장 자체가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웨이브로 막 이렇게 파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터네이티드 커런트라고 해가지고 AC라고 부르는데, 이 교류 전류는 전압은 좀 낮더라도 좀 더 위험해요. 왜냐면 직류는 빵 하고 그냥 때리기 때문에 튕겨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전기가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하는데, 교류는 어때요? 들러붙어요. 지지지지 들러붙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무섭죠. 자, 그리고 번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일생에 번개 맞을 확률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번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에 의한 것들. 여러분들 때학볕이 한창 뜨는 여름날 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수욕을 한다거나 또는 뭐 국토 대장정을 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걷는다거나 그랬을 때 어때요? 햇볕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충분히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몇 껍질도 벗겨지고 표피층이 1도 화상을 충분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화상을 분류할 때 이제 깊이에 따른 화상의 분류는 또 어떻게 일까요? 바로 표층 화상. 우리가 이제 피부 바깥층, 그러니까 이제 에피더미스라고 했죠. 우리가 표피. 에피더미스에만 침범한 화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약간 빨갛게 부어오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포, 물집이 발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빨갛게 홍반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표피층이 이렇게 박리가 되겠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썬번이라고 해서 햇빛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을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는 어떤 물에 데였는데도 불구하고 수포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빨갛게 색깔만 변했다 그러면 표층 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1도 화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분층 화상은 이제 2도 화상. 이것은 바로 표피도 손상을 당연히 입었겠지만 에피더미스의 아래쪽에 있는 더미스, 진피까지 손상이 있다. 그래서 진피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수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포.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통증이 있고 수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층 환상도 통증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피 쪽에가
신경 다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진피 쪽 2도 화상일 때가 훨씬 더 통증이 심하고요. 그리고 발적 및 수포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수포를 불라라고 그래. 불라가 발생하면 수포를 이제 터트리면 안 돼요. 현장에서는 터트리면 안 되고 그대로 깨끗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빨리 쿨링 차갑게 시켜줘야겠죠. 하지만 병원에 오면 이 수포에 있는 물을 주사기라든가 이런 걸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2도 화상이 될 것 같고 3도 화상은 이제 전층 화상이라고 합니다. 전층은 어디예요? 에피더미스, 더미스, 그리고 뭐가 있었죠? 서브큐타니우스 티슈, 피하 지방층, 그리고 머슬, 근육층, 여기까지를 이제 3도로 보고요. 이제 근육층 아래쪽에 있는 이제 뼈까지 이제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4다라고 하는데 4도 화상은 여러분들 거의 좀 경험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건 정말로 심각하죠. 아무튼 피부 전층이 손상되기 때문에 환자가 수처럼 검게 변한다거나 아니면 건조되고 어떤 분은 또 하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1도 화상, 표층 화상이 되겠죠. 표피층만 이렇게 색깔이 좀 변했죠. 이렇게. 이건 어때요? 이것은 부분층 화상이라고 해서 2도 화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진피까지 손상을 입었고 보시면 여기 수포가 막 발생했죠. 수포가 발생했다. 이 사진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지 쪽에 전층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서브큐타니스 쪽까지, 그러니까 표피, 진피, 지방, 근육까지 지금 까맣게 색깔도 많이 변했고 여기 보면 만져보면 딱딱해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부분들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이제 숨도 잘 못 쉬어요. 왜? 여기가 다 굳어버렸잖아. 우리 흉부가 숨을 쉴 때마다 팽창을 해줘야 돼요. 숨을 들이쉬면 늘어나지고 이렇게 다시 오므라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환자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실은 화상보다도 에어웨이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기도유지를 하고 어때요? 인공호흡을 해주면서 나중에 병원에서는 이쪽을 깨끗이 드레싱한 다음에 이제 가피절개술이라고 해가지고 메스를 이용해서 가슴이 펴질 수 있도록 절개를 쫙쫙 해줘야 돼요. 가슴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1도, 2도, 3도 화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화상이 어떤 환자를 평가할 때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각성이. 그래서 심각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의 중증도를 판단할 때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할 때 고려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화상의 원인이라 뭐 때문에 화상을 입었는가 혹은 원인 물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화상을 입은 신체 부위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같은 퍼센티지라 하더라도 얼굴 쪽이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 특히나 또 생식기 쪽도 굉장히 심각한 부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화상의 깊이 1도냐 2도냐 3도냐 표피층만 탔느냐 진피층까지 탔느냐 아니면 서브큐타니우스라든가 머슬층까지 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범위가 큰가 화상의 범위. 그러면 이제 이 화상의 범위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화상의 범위를 내는 방법도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 환자 연령 중요합니다. 일단 젊은 사람이 화상을 입은 것과 젊은 사람들은
화상을 입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자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는 뭐 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안전사고에서는 좀 안전한 편인데, 나이가 어린 애들, 영아라든가 유아들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화상을 입어도 예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몸의 대사 반응도 틀리고 또 가지고 있는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른 질병이나 손상, 화상만 입었느냐 아니면 외상을 같이 입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 환자를 빨리 화상, 전문적인 화상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우리 연구사들의 임무이다. 자, 이 그림 봅시다.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의 법칙, 룰 오브 나인, 그래가지고 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화상의 중증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화상의 범위, 퍼센트지를 내는 거예요. 자, 성인이 있고 소아가 있고 영아가 있습니다. 일단 성인을 봅시다. 성인에 있어서 구의 법칙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로 성인의 두부, 얼굴과 머리를 구로 보고요, 가슴을 18로 봐서 흉부를 9, 복부를 9로 봅니다. 9, 9, 9. 그리고 상지 쪽을 보면, 상지는 한쪽 면이면 이 안쪽과 바깥쪽 있죠. 그래서 팔 하나 전체가 9예요. 9.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9. 그리고 하지 쪽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하지는 앞쪽이 9, 뒤쪽이 9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굴 9, 가슴 9, 복부 9, 그리고 등 쪽도 9, 허리 쪽 9, 양쪽 사지는 이게 전체가 9, 앞쪽 하나로 하면 4.5가 되겠죠? 9, 9, 그리고 하지는 한쪽 면이 9, 뒤쪽 면이 9, 앞쪽과 뒤쪽이 9, 9, 그러니까 18, 18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9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9로, 9의 법칙이라고, 생식기 쪽이 1,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다리 한쪽이 다 탔다 그러면 18% 화상인 거예요. 그리고 몇 도 화상인가, 1도인가 2도인가 3도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계산해 주셔야겠죠. 자,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아하고 영아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가장 큰 성인과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머리 크기예요. 머리. 영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두부를 우리가 9에서 18로 봅니다. 18. 소아도 마찬가지예요. 18로 봐요. 18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상지는 다 똑같아요. 팔 하나가 9예요. 9. 다 9죠? 그리고 프론트 앞쪽 9, 9에서 18 맞죠? 똑같죠? 등 쪽 여기도 마찬가지 18 맞죠? 생식기 1. 그러면 성인보다 이쪽에 9가 더 왔잖아요. 18이니까. 그 9는 어디서 왔냐? 바로 하지에서 와서 하지. 하지를 7로 봅니다. 7. 7.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쪽이 14가 되는 14. 성인은 18. 그래서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부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바로 손바닥 법칙이 있어요. 손바닥 법칙은 뭐냐면, 여러분들 손바닥이 아닙니다. 환자의 손바닥이라고 하니까 손가락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 이마. 이해되시죠? 어딘지? 여러분 손 딱 펴보세요. 손가락 마디 말고 손바닥만 보이시죠?
그 손바닥이 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여러분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 손바닥 하나가 1%인 거예요. 퍼센트. 대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때 딱 측정해보면, 아, 한 10% 정도 되겠다. 8% 정도 되겠다. 나오겠죠. 만약에 소아가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부분적으로 막 듬성듬성 있다. 그럴 때는 아이의 손바닥 크기 정도를 1%로 보고 적용시켜도 무난하다. 이해되시죠? 자,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네요.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